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층에 한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창문은 오래된 방충망 너머로 먼지를 품은 바람을 간신히 막고 있었다. 그 집의 안방 벽에는 세월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소녀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맑은 눈망울의 학생이었고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웃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혁. 그리고 민혁은 1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다. 오늘이 민혁이 생일이구나. 주름이 깊게 팬 손으로 사진 액자를 닦으며 여자 하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이름은 한정숙, 민혁의 엄마였다. 정숙은 식탁에 미역국을 올려놓고 고등어 한 마리도 구웠다. 민혁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생일상이다. 남편은 입도 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매년 이 식탁은 비워지지 않았다. 고요한 거실에서 정숙은 젓가락을 들고 멈춰선 채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남편 이태준이 두꺼운 책을 덮으며 밖으로 나왔다. 또 그 짓이야? 오늘 민혁이 생일이잖아. 민혁이는 죽었다고. 언제까지 밥상을 차릴 건데? 정신 좀 차려, 정수가. 태주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거칠게 밀어냈다. 국물은 흘러내렸고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을 치웠다. 태주는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정숙은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열흘, 100일, 100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걸지도. 하지만 자신은 도저히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었다. 민혁은 사라졌다는 말 외엔 어떤 단어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민혁이 사라졌던 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출근하며 집을 나서던 민혁은 다녀와 하고 인사하는 세영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관문을 닫았다. 그날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민혁은 연락이 없었다. 휴대폰이 꺼져 있었고 밤새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민혁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괴, 가출, 사고, 실종. 그 어떤 가능성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민혁은 말 그대로 증발한 듯 사라졌다. 시간은 흘렀고 민혁이가 돌아오지 않자 며느리인 세영은 아이를 데리고 분가를 했다. 남은 가족들과 얼굴만 마주치면 눈물을 쏟았기 때문이다. 민혁이가 지내던 방은 아직 그대로였다. 결혼 후 첫 손주를 안겨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 방은 썰렁한 바람만이 채울 뿐이다. 정숙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먼지를 털고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민혁의 아내 세영은 어느 순간부터 명절 때만 집에 얼굴을 비쳤다. 아들과 결혼한 지 겨우 햇수로 2년 차에 민혁이 사라졌고 그때 세영은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상태였다. 손자는 이제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다. 세영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 도움을 줄 만큼 넉넉하지 않은 정숙과 태주는 그저 명절마다 100만 원쯤 넣어주는 게 전부였다. 그나마도 태주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날도 세영은 명절 당일 오후에 손자의 손을 잡고 집을 찾았다.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손자를 안았다. 우리 유찬이 많이 컸네. 어머님도 건강히 지내셨죠? 식사는 고요했다. 세영은 말이 없었고 태주는 숟가락을 몇 번 들다 내려놓았다. 나가서 담배 하나 사오마.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방문을 닫고 사라지자 세영은 조심스레 꺼낸다.
어머님, 아직도 매년 생일상 차리시는 거예요? 응, 안 하면 더 미안해서 못 살겠더라. 민혁 오빠가 오늘이라도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숙은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다. 자신의 미소가 얼마나 허전하고 불안정한지 본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를 짓는 동안에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 무너졌기에 명절 연휴가 끝나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태주는 거실 한켠에 놓인 TV를 멍하니 틀어두었고 정숙은 민혁의 사진을 닦으며 정리하고 있었다. TV에서는 한 공공기관의 지역 환경 미화 캠페인을 보도하고 있었다. 깨끗한 거리는 우리 모두의 얼굴입니다. 화면은 지나가는 시민 인터뷰로 전환되었다. 평화구 주민센터 앞 시민 참여 캠페인이라는 자막 아래 카메라 앞에 선 한 남성이 마스크를 잠깐 내리며 인터뷰에 응했다. 그 순간이었다. 정숙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그 남자의 눈매와 턱선, 목소리, 짧게 끊어 말하던 말투마저 그건 민혁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정숙은 벌떡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달려갔다. 민혁 아빠, 이리 와봐요. 지금 이 사람 좀 봐봐요. 태주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가 정숙이 화면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뻗고 있는 걸 보고 놀라 눈을 찌푸렸다. 뭐? 진짜 민혁이야 맞잖아. 저 눈매와 말투. 태주는 화면을 보다가 냉랭하게 말했다. 그만 좀 해. 사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지. 아니야, 나는 알아. 아기 낳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눈에는 보인다니까. 저건 우리 아들 민혁이야 맞다니까. 하지만 화면은 이미 지나가고 다음 뉴스로 넘어갔다. 정숙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고 방금 장면을 다시 찾기 위해 뉴스 포털을 뒤졌다. 그날 저녁 정숙은 노트북으로 뉴스 화면을 캡처하고 프린터로 출력하고 여러 장면을 확대해가며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미녀가 엄마가 널 어떻게 몰라보겠니? 정숙은 손등으로 입을 막고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다. 밤새 뉴스 영상을 돌려본 정숙은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두꺼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새벽 햇살이 거실 바닥에 희미한 줄무늬를 그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프린트용 A4 용지 수십 장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꺼내어 다시 확인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 그건 분명 민혁이었다. 민혁이가 맞아. 정숙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정숙이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푸던 중 그가 눈치를 챘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수십 장의 출력물들을 보며 태준이 입을 열었다. 이게 뭐야? 그는 조심스레 한 장을 집어들었다. 또 그 얘기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숙아, 제발 그만하자. 이젠 민혁이 좀 보내줘. 너만 그렇게 살아. 정숙은 참았던 말을 꺼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뉴스에 나왔어. 정말 민혁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 조금 닮은 사람일 뿐이야. 주소지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아니, 이름이라도 알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민혁이라는 증거는 또 뭐고? 그는 서운함 섞인 분노로 소리를 높였다. 정숙은 입술을 꾹 다물고 다시 화면을 되감았다. 그날 영상 배경엔 평화구 주민센터라는 간판이 잠깐 보였다. 정숙은 그걸 캡처해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다. 정숙은 다음 날 아침 직접 평화구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행정복지과 앞 데스크에서 직원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며칠 전 뉴스에 이 건물 앞에서 인터뷰하신 분 혹시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곤란하다는 얼굴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제 아들 같아서 그래요.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인데 뉴스에서 봤어요. 꼭 좀 도와주세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르신, 이건 방송국 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해요. 저희는 관여하지 않아서 라고 말을 흐렸다. 정숙은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몸은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몇 걸음 더 나아가 있었다. 뉴스는 방송국이 만들었어. 그럼 방송국에 연락하면?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방송사 대표번호, 시청자 센터, 보도국 이메일 주소.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천천히 눌렀다. 여보세요, 시민방송 보도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된 지역 뉴스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그 인터뷰에 나온 분이 제 아들 같아서요. 네, 어떤 인터뷰 말씀하시죠? 환경 미화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인데요. 평화구 주민센터 앞에서요. 혹시 그분 성함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시청자분께는 그분의 정보는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요, 그 아이 실종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었지만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제 눈엔 그 아이 맞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끝내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되었다.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정숙은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날 밤 정숙은 방 안에서 프린트물을 정리하며 고민했다. 주민센터 평일, 낮 공공기관 협력 캠페인. 정숙은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며 해당 캠페인 이름을 찾아냈다. 참여기업, 협력단체, 연락처, 그리고 촬영 날짜까지. 캠페인 하단에는 협력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온빛 환경 청소 및 미화 전문업체 대표자 박진우. 정숙은 그 업체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상호명과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까지 확인해낸 정숙은 다음 날 새벽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영아, 내 말 잘 들어. 민혁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잠결의 세영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뭐라고요? 뉴스에서 봤어. 인터뷰한 남자 얼굴이 민혁이야. 내가 업체도 찾았어. 내일 그 근처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세영은 민혁의 실종 이후 처음으로 어머님에게 흔쾌히 같이 가요라고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설마요, 그럴 리가요 하며 넘겼을 텐데 정숙이 건넨 뉴스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도 어쩔 수 없이 숨을 삼켰다. 마스크를 다 벗지 않았지만 눈이 너무 똑같아요. 세영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업체 주소가 적힌 동네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구획이 엉성한 이면도로 끝자락, 온빛 환경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출입문 옆 명패에는 환경 미화, 시설 관리, 관공서 위탁 업무 전문이라 적혀 있었다. 정숙은 손을 덜덜 떨며 문을 열었다. 안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무직 직원이 앉아 있었다. 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숙은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는데 이 업체 직원 중에 인터뷰하신 분 계시죠? 혹시 그분 성함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숙과 세영을 훑어보았다. 왜요? 무슨 일 때문에 찾으시죠? 아들입니다. 세영이 끼어들었다. 실종된 남편이에요. 10년 전에요. 직원은 어정쩡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날 촬영에 나간 직원은 이현수 씨라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 아드님이 맞으신지 저희는 가족 관계에 대해 들은 바가 없어서요. 이현수라고요? 정숙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다. 민혁과는 전혀 다른 이름. 하지만 얼굴은 그 눈빛은 내 아들인데. 직원은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분 몇 달 전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좀 조용하고 말도 거의 안 하시고 그런데 일은 참 잘해요. 꽤 안 부리고 묵묵히 하는 스타일. 혹시 집은 어딘지 아세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고요. 근처 원룸 사신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건 저희 회사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서. 정숙과 세영은 인사를 하고 나왔다. 회사를 나오며 정숙은 말했다. 민혁이 맞는 것 같아. 느낌이 와. 저도요. 이름이 달라서 놀랐지만 그래도 얼굴은 숨길 수 없어요. 그 눈빛, 그 사람 민혁 오빠예요. 정숙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다. 기쁨도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뒤엉켜 이상한 감정이 되었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했다. 그 남자를 꼭 다시 마주하고 눈을 맞추고 미녀가 하고 부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혼란도 사라질 것만 같았다. 퇴근 시간 사무실 앞 좁은 골목에 하나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숙은 골목 입구에서 몸을 움츠린 채 서 있었고 세영은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이틀째 그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정숙의 손에는 종이 서너 장이 쥐어져 있었다. 민혁의 중학교 졸업사진, 결혼식 사진, 유찬이가 태어난 날 찍은 사진 등을 들고 민혁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 정숙은 손가락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문질렀다. 다시 보면 볼수록 확신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 눈매와 콧날, 그때의 아이와 화면 속 남자의 눈빛은 같았다. 절대 엄마가 헷갈릴 리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세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골목 안쪽을 가리켰다. 어머님, 저기요, 저 사람. 정숙도 고개를 돌렸다. 어깨에 작업 가방을 맨 남자가 느릿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어제도 그제도 정숙은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 아니라고 되뇌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가까워질수록 그 눈동자의 윤곽이 또렷해졌다. 입술의 각도, 무표정한 얼굴, 조금 굽은 자세까지. 정숙의 아들 민혁이었다. 정숙은 숨을 삼켰다.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그녀는 그 남자의 그림자가 몇 발짝 앞으로 다가오자 결국 한 발 내디뎠다. 민혁아. 그녀는 입을 떨며 소리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보았다. 당황한 듯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무표정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예. 정숙은 더 다가갔다. 미녀가 맞지? 엄마야, 나야 엄마야. 남자는 뒤로 한 발 물러났다. 그의 표정에는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아니, 실례지만 저 아세요?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뻗었다. 너 10년 전에 사라졌잖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미녀가 내 말 들려? 그쪽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정숙의 손을 뿌리쳤다. 세영이 달려와 그 앞에 섰다. 민혁 오빠 나야 세영이, 당신 아내.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내요? 우린 결혼했고 아들도 있어. 유찬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야. 지금 우리 집에 있어. 같이 가자. 가서 보면 분명히 기억날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뒤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혁과 세영이 함께 웃으며 찍은 결혼식 사진. 그 속 남자의 얼굴은 지금 눈앞에 선 이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남자는 사진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게 뭐예요? 스토커세요? 정신 나간 거 아냐? 민혁 오빠, 이름도 틀렸고 난 그런 기억 없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남자는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이거 신종사기 수법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라고. 정숙은 허리를 굽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시민이 이미 신고한 듯 했다. 남자는 다급하게 몇 발짝 물러서더니 차도로 내려가 반대편으로 도망치듯 걸어갔다. 세영은 사진을 움켜쥔 채 주저앉았고 정숙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곧이어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이 현장으로 뛰어왔다. 신고 접수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정숙은 허겁지겁 일어서며 말했다. 저 남자는 우리 아들 민혁이에요. 1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었어요. 세영도 울먹이며 사진을 내밀었다. 결혼한 사이예요. 아들도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경찰은 당황한 얼굴로 두 여자의 말을 들었지만 곧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두 분이 자꾸 따라와서 그쪽 분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민혁이에요. 신고하신 분은 귀가했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사진을 들이밀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접근 금지 요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접근 금지라니요? 내 아들인데요. 어떻게? 세영은 멍한 얼굴로 경찰을 바라보았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병원 진료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실종신고 기록 같은 게 있으시면 정식으로 진술을 하시고 민사적으로 따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은 허둥지둥 지갑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지만 거기엔 병원 영수증, 약 봉투뿐. 민혁의 실종은 오래전이었고 관련 서류는 정리하지 못한 채였다. 이렇게 못 만나게 하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숙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세영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다. 지나가는 행인들 몇몇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옮겼다. 경찰은 마지막까지 당분간 근처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다며 경고하고 떠났다. 정숙과 세영은 아무 말 없이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세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 사람이 민혁 오빠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생겼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맞아, 내 눈이 틀릴 리가 없어. 민혁이다. 그 아이 맞아. 정숙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혁이 8살이던 생일날 손에 장난감 자동차를 쥔 채 웃고 있던 사진. 그 옆에 앉은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 그때는 희망에 차 있었다. 지금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가을빛이 스며든 오후 5시, 퇴근 시간의 바람은 도시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스치고 있었다. 그 바람을 맞으며 두 여자가 골목길 입구에 나란히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작은 손가방을 쥐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진 결혼 사진을 움켜쥐고 있었다. 오늘은 꼭 마주치게 될 거야. 정숙은 작게 말했다. 세영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골목 안쪽 붐비는 사람들 사이를 살피고 있었다. 이제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오는지를 알아챌 정도였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걸음걸이, 똑같은 키. 하지만 마음만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사람.
어머님, 저 오늘은 그냥 못 참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말할 거예요. 이제 더 못 버티겠어요. 그 사람이 민혁 오빠가 아니라 하면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어머니와 저를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정숙은 세영의 팔을 붙잡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세영은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여자가 아니었다. 남편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였다. 그날도 그랬다. 구석진 골목 안쪽에서 회색 셔츠에 검은 백팩을 맨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루 종일 똑같은 경로로 이동하던 남자의 동선.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이 모두 정숙과 세영에게는 외워진 스케줄이었다. 세영은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정숙이 급히 팔을 붙잡았지만 세영은 고개만 돌리고 말했다. 죄송해요. 오늘은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요. 우리 유찬이한테도 아빠 얼굴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정숙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누가 봐도 저 남자는 민혁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남자의 눈빛은 얼어붙었고 그 얼굴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굳어졌다. 세영은 골목을 빠져나오는 그 남자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정숙은 너무 놀라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세영아, 안 돼. 그 외침은 이미 사람들 속에 묻혀버렸다. 이현수는 그녀가 달려오는 걸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또 나타나셨네. 세영은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가 그 앞에 멈춰 섰다. 왜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스토커세요? 이현수는 손을 들어 거리를 벌리려 했고 세영은 흐느끼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나 기억 못해. 당신 아내잖아. 민혁 오빠 제발. 그쪽 제발 좀 그만하세요. 민혁이든 뭐든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 차갑게 잘라 말하고 그대로 차로 향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은 그가 매일 타는 출퇴근 차량이었다. 세영은 주춤하다가 그의 뒤를 따라 차 앞으로 다가섰다. 정숙은 멀리서 손에 쥔 종이들을 떨어뜨리며 안 돼. 그를 외쳤지만 세영은 이미 차 앞에 서 있었다. 이현수가 시동을 걸자 세영은 그대로 앞범퍼 앞으로 뛰어들었다. 당신이 민혁이 아니라면 날 그대로 치고 가. 날 기억 좀 해, 제발. 그는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작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영은 차에 스치듯 부딪혀 옆으로 나가 떨어졌다. 사람들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세영아, 나가. 이현수는 핸들을 움켜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려다 다시 닫았다. 무언가 두려운 듯 주변을 둘러보다 그대로 차를 돌려 골목 반대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정숙은 길 위에 쓰러진 며느리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세영의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고 코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없었다. 어머니, 민혁 오빠는요? 그 말에 정숙은 오열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들려왔다. 사람들이 반원을 그리며 뒤로 물러섰고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세영은 의식을 잃진 않았지만 말이 없었다. 눈동자에 생기가 없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괜찮아요. 크게 안 다쳤어요. 세영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정숙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구급대원이 다가와 상태를 살핀 후 조심스레 들것 위에 세영을 눕혔다. 가벼운 타박과 경미한 출혈이에요.
그렇지만 뇌진탕이나 내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숙은 말없이 뒤따라 구급차에 올랐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정숙은 앞 좌석을 꼭 움켜쥔 채 중얼거렸다. 이게 뭐라고 애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민혁이 아니면 어때서? 하지만 아닌 사람이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냐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세영은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뇌에는 이상 없고 다리와 갈비뼈에 미세골절 의심된다고 말했다. 입원이 결정되자 정숙은 대기실 한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 남은 세영의 핏자국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고개를 묻고 엎드렸다. 밤이 깊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 한 분과 마주쳤다. 어제 사고 난 거기 계셨죠? 네, 우리 며느리예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근데 그 남자 그 후로 회사도 안 나왔대요. 사람들 말로는 아예 집에 틀어박혀 있다더라고요. 일도 멈추고 연락도 끊겼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놀란 거겠지, 무서웠겠지. 정숙은 그렇게 중얼이며 다시 병실로 걸음을 옮겼다. 병실 침대 옆 세영은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다. 민혁 오빠, 왜 기억을 잃은 걸까?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인가?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조용히 끊어질 듯 이어졌다. 병원 복도에는 연한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간병인 대기실 옆에 놓인 자동 판매기 앞에 섰다. 종이컵에 따뜻한 미숫가루가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대기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다. 며칠째 병원 생활이었다. 세영은 갈비뼈에 미세한 금이 간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정숙은 병실을 오가며 틈틈이 식사와 약을 챙겼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엔 이전보다 조금 덜 가라앉은 정적이 흘렀다.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지. 그날 그 애가 진짜 크게 다쳤다면. 정숙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눌렀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문득 무릎 위에 놓인 종이컵이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1층 로비벽 한편엔 병원 연역과 연도별 개편 내용이 액자처럼 정리돼 있었다. 언뜻 보면 지나치기 쉬운 안내판이었지만 정숙은 이상하게도 그 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개원 1989년, 문만센터 확장 1992년, 산부인과 통합병동 개편 2004년, 응급센터 리뉴얼 2011년, 하단엔 병원의 옛 로고와 함께 30년 역사의 분만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순간 정숙의 뒷목에 소름이 끼쳤다. 여기는 설마.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몇 걸음 물러났다. 머릿속이 멍해졌고 기억 속에서 흩어진 장면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민혁이를 낳았었지. 정확히는 민혁이와 또 하나의 아이. 정숙은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정숙은 이 병원에서 출산 직후 고열과 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었다. 그때의 기억은 희미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던 순간 정말 다행이다. 깨어나서 고마워 정숙아. 남편 태준이 눈가를 닦으며 말하던 모습이 생각났다. 그날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튀어나왔다. 환청처럼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잃었다 돌아왔다를 반복하던 그 당시.
정숙에게 의사가 전했던 충격적인 그 말이 떠올랐다. 아이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숨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충격과 슬픔에 여전히 마음 한켠이 아렸다. 정숙은 다시 안내판 앞에 섰다. 손끝이 떨리듯 병원 로고를 짚어본다. 기억과 현재가 겹쳐지며 피부 속까지 으슬으슬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복도 끝 분만센터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고운 색조의 벽지와 최신 자동문이 달려있는 그곳이 20여 년 전엔 침대가 줄지어 서 있던 분만 대기실이었다. 정숙은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저기요, 혹시 예전 분만 기록 같은 거 아직 남아있나요? 안내 직원은 정숙을 천천히 올려다봤다. 어머님, 어떤 기록 말씀하시죠? 제가 예전에 이 병원에서 출산을 했었어요. 한 30년 넘은 일인데 그때 출산 기록 같은 걸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직원은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2000년 이전 기록은 대부분 폐기됐거나 현재는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아요. 의무기록부 열람은 당사자 외에는 신청도 어렵고요. 당사자라는 게 산모 본인이면요. 본인이셔도 보존 기한이 지나면 열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마치 제 몸이 이 병원에 의해 거절당한 듯한 감각. 지워진 기록, 잊혀진 시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 그녀는 자동문을 지나면서 무언가를 느꼈다. 걸음이 멈춘 자리, 벽면 한쪽에 부착된 의료진 소개 게시판, 그 안쪽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보였다. 오유진 분만센터 부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정숙은 머리를 스치듯 깨달았다. 오유진, 그때 그 인턴 이름이 오유진이었는데 그날 출산실에서 분주히 오가던 흰 가운의 젊은 여성. 그녀가 확실했다. 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출산실을 들락거리던 새내기 같이 어려 보였던 여의사. 그 오유진이 지금은 부원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 병원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외래 진료 스케줄을 찾았다. 접수 창구 옆에 비치된 작은 종이 인쇄물. 거기엔 오유진 전문의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외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은 수요일. 이미 접수가 마감된 시간대였다. 정숙은 진료 스케줄 종이를 주머니에 접어넣으며 중얼거렸다. 만나야 해. 꼭 확인해야 해. 걸음을 옮기는 발끝에 무언의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병실 복도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발걸음을 자꾸 멈췄다. 그저 지나다녔을 뿐인 회색 벽, 닫혀있는 진료실 문들, 형광등 아래 반사된 자신의 그림자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주머니 안에서 손끝이 구겨진 진료 스케줄표를 계속 쥐고 있었다. 오유진이라는 이름이 종이 안에서 뱅뱅 도는 것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이름을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이상했다. 그날 내가 아무것도 못 물어봤지. 왜 하나가 죽었다는 말만 듣고 나는 그냥 병상에 누워 있었고. 정숙은 벤치에 앉아 허리를 굽혔다. 눈앞이 흐려졌다. 혼자 울 수도 말할 수도 없던 기억이었다. 당시 남편은 정신이 없었다며 더는 묻지 말라고 했고 본인도 다시 꺼내는 게 두려워 입을 다물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그렇게도 똑같이 생긴 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말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문장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 사람이 민혁이 아니라면, 민혁과 너무도 닮은 또 다른 아이였다면 그게 정말 가능할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닐 거야. 자신의 생각이 너무 앞서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은 그저
그때의 출산실에 있었던 누군가에게 그날 제대로 들은 게 맞았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다. 눈앞에서 열리는 병실 문, 그 안에는 링거를 맞고 잠들어 있는 세영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는 가슴팍이 마치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불안을 상징하는 듯했다. 정숙은 조용히 다가가 머리맡에 앉았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이상한 기분이 그냥 기분이길 나도 바란다.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거실 한켠 묵은 앨범이 담긴 박스를 열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산모 수첩과 병원 진료 카드가 담긴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병원 이름이 적힌 거기엔 민혁이를 출산했던 날과 산모 이름이 써 있었다. 정숙은 봉투를 천천히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모든 퍼즐 조각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지만 그 조각들이 어딘가 맞춰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정숙은 한밤중에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거실 탁자 위에 펼쳐놓은 오래된 산모 수첩과 병원 입원 증명서, 그 옆에 포스트잇에 적힌 이름 하나. 오유진, 그 이름을 바라보는 정숙의 눈에는 이름 석자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1992년 그날, 그 잊을 수 없는 출산의 순간에 분만실에 함께 있었다는 인턴. 기억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이름이 어느새 이렇게 선명해져 있을 줄은 몰랐다. 정숙은 핸드폰으로 병원의 홈페이지를 열었다. 청와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오유진, 진료일 수요일 금요일. 진료 시간표를 확인한 정숙은 그날만을 기다렸다. 그날만은 어떻게든 마주해야 했다.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모든 풍경이 낯설고 아득했다. 무언가 그때와는 많이 바뀐 듯 보였지만 냄새는 그대로였다. 의약품 특유의 화학 냄새, 엘리베이터 안에서 풍기는 알코올 소독제 냄새, 그리고 희미한 울음소리. 접수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창구 직원에게 말을 건넸다. 저기, 오유진 선생님 계신가요? 네, 오늘 진료 있습니다. 진료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예약은 없고요. 잠깐만이라도 꼭 좀 뵙고 싶은데. 정숙은 손에 쥐고 있던 오래된 진료표를 꺼냈다. 직원은 처음 보는 문서에 놀라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거네요. 직원은 안쪽에 뭔가를 문의하듯 자리를 비웠고 몇 분 뒤 돌아온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잠깐 짬 내시겠다니까 저기 외래 진료실 옆 대기 공간으로 가보세요. 정숙은 대기 공간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낸 그날의 이름과 마주하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이 문간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숙 씨 되시죠?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저예요.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진료실 안 오유진은 정숙을 앞에 두고 차분한 눈빛을 보였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산모를 대하며 단련된 태도였지만 정숙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약간 흔들렸다. 30년 전이면 꽤 오래전이네요. 제가 인턴이었을 때라면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진료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 병원에서 1992년 5월 13일 저는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날 분만실에 선생님이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오유진은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잠시 정숙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환자 이상을 마주한 듯한 어렴풋한 당혹감이 번졌다. 혹시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다고 들으셨나요? 정숙은 그 질문에 숨을 멈췄다. 내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자꾸 이상하게 느껴져요. 오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한동안 말없이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잘 알진 못해요. 저도 인턴 시절이라. 근데 그날 분명 이상했어요. 그날 산부인과 쪽이 좀 이상하게 분주했어요. 그쪽 병동 전체가 좀 어수선했고 어느 순간엔가 분만 기록지가 도중에 정정됐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정숙은 얼어붙은 채 오유진을 바라보았다. 말끝을 흐리는 그 모습이 더 많은 말을 품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나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오유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있어요. 출산 당시 쌍둥이 둘 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움켜쥐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저희 병원이 그해 봄 분만 케이스가 폭주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신생아실에서 아기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CCTV가 없었고 정확한 기록도 누락돼 있었죠. 결국 찾지 못한 아기가 있었어요. 정숙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찾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병원에서 아기가 사라질 수가 있죠? 오유진은 말없이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그게 문제였어요. 정확한 정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날 신생아실에는 2명의 간호사만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이후 퇴직했고 다른 한 명은 기억이 모호하다고만 했죠. 정숙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그때 내가 낳은 아이 중 하나는? 정확히 말하긴 어려워요. 기록상으론 사망 처리된 아이가 있지만 사망진단서는 그때 발급되지 않았어요. 응급실 쪽에서도 당시 그 아이의 운명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었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를 누가 데려갔다는 건가요? 오유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직접 아이를 훔친 걸 봤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날 보호자 중 한 명이 갑자기 퇴실 절차를 밟고 연락이 끊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숙의 뇌리엔 불에 댄 듯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과 어쩌면이라는 의심이 동시에 스쳤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 그 보호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숙은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오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당시엔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했고 기록은 전산화되기 전에 이미 파기된 것도 많아서요. 그럼 이대로 끝인 건가요? 정숙의 물음에 오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끝나진 않았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남아있고 지금이라도 움직이면 무언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숙은 오유진과 대화를 끝내고 걷기 시작했다.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불 켜진 신생아실 창문을 지나쳐갔다. 마치 그 창 안에 아직도 자신이 품지 못한 한 생명이 말없이 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숙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바닥에 또각또각 울리는 굽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귀에 들려왔다. 손에 들린 병원 방문증이 축 늘어진 채 흔들리고 있었다. 한정숙은 멍한 표정으로 조금 전 대화를 다시 돌이켜보았다. 아이 둘 다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날 산모분이 너무 위험했죠. 자궁이 수축되지 않아 계속 출혈이 있었고, 당시 산모분이 위험해 모든 의료진이 산모분에게 집중된 상태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둘 다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사라졌다고요? 예. 그땐 CCTV도 없었고요. 간호 기록도. 그 사건 이후 많이 뒤죽박죽됐었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정숙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묻고 한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오유진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물컵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유진의 입가에 남은 말들이 정숙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땐 CCTV도 없었던 시절이라 누가 그랬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결국 다들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죠. 보호자도 산모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그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그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 인턴이었고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내 마음 같지 않았다. 태어난 아이 둘 다 살아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하지만 어쩐지 심장이 꺼내놓은 퍼즐 조각 하나를 붙잡은 느낌이었다. 정숙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조용히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아파트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이 정숙을 보고는 표정을 찌푸렸다. 왜 벌써 왔어? 병원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다. 천천히 다가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눈을 똑바로 뜬 채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나한테 숨긴 거 있지? 남편은 움찔하며 시선을 돌렸다. 뭘 또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다는 거야? 정숙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내가 오늘 오유진 씨를 만났어. 누구라고? 당신도 알 거야. 예전에 내가 출산하던 날 그 병원에서 인턴이었던 사람, 지금은 전문의가 됐더라. 갑자기 그 얘긴 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더라. 그날 태어난 아이 둘 다 살아있었다고. 그런데 하나가 사라졌다고. 남편의 눈이 커지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 전부 알고 있었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오래전 일이라 헷갈리는 거겠지. 내가 출산하고 혼수 상태였던 거 기억나? 깨어난 후 아무도 나한테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해줬어. 왜 나한테 아이 하나만 살아서 태어났다고 믿고 살게 했어? 남편은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앞까지 걸어갔다. 당신 입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나한테 다 말해. 그제야 남편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어디론가 도망치듯 흔들리던 눈동자가 정숙의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당신이 출산하던 날 너무 위급했어. 나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의사들도 바쁘게 뛰어다니고 당신은 피투성이로 실려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말로는 아이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어. 정숙은 그대로 무너져 앉았다. 그런데 왜 사실대로 말 안 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만 떨구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느꼈다. 그의 침묵은 너무 길고 너무 무거웠다.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 이 순간 온몸이 떨리는 감각을 느꼈다. 숨이 막혀왔다. 숨을 쉬면 무언가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내가 혼수 상태였던 거 알아. 하지만 깨어나서 당신이 해준 말은 딱 하나였어. 수술은 잘 끝났어. 아이 하나를 잃었지만 다른 하나는 건강해. 그게 다였잖아.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러나 정숙은 더는 참지 않았다. 왜 거짓말을 했어? 왜 내가 아이 하나는 죽은 채 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게 만든 거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고 이제는 슬픔 때문이기도 했다. 남편은 턱을 움찔했다. 무언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키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때 널 지키고 싶었어. 그날 넌 많이 위험했어.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출혈량도 많았고 마취 들어가기 전에 의사들이 내게 말했어. 쌍둥이인데 한 아이는 태어난 직후 자가호흡을 못해서 호흡기를 물려두었다. 정숙은 남편의 입만 쳐다보았다. 그래서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아이 하나는 건강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 당장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나는 네가 그걸 들으면 다시 쓰러질 것 같았어. 이미 당신은 죽다 살아난 상태였잖아. 그래서 당신이 깨어나기 전에 아이가 잘못되면 하나만 낳은 걸로 하자고.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것 같았어. 정숙은 무너진 듯 소파에 걸터 앉았다. 그런데 그 애가 사라졌다고. 죽은 게 아니라 사라졌다고 그랬어.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뭔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정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당신 더 알고 있는 거지. 정숙은 남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똑바로 눈을 보고 물었다. 당신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겨우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병원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정숙의 숨이 멎었다. 어떤 일이? 간호사가 실수로 다른 아이를 데려왔었어. 그때 그 병동에서 죽은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간호사 실수로 우리 아이라고 보여줬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쌍둥이 중 하나가 죽은지 알았어. 알고 보니 아이 이름표가 바뀌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뒤늦게 내 아이를 찾았지만 사라진 이후였어.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죽은 아이의 그 산모가 우리 아이를? 남편은 말을 멈췄다. 산모와 보호자 모두 감염인 터라 추적조차 불가능했어. 병원은 조용히 하자고 했어. 자가호흡을 못하니 호흡기를 떼는 순간 죽었을 거라며. 결국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 정숙은 무너졌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말았다. 그 손끝에 자신이 가진 죄가 스며 있을까 두려웠다. 난 널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도 지금도. 정숙은 그 손을 뿌리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나자 남편은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입술은 타들어갔고 등에 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아직 말 못한 게 더 있지. 남편 스스로에게 중얼이듯 말했다. 정숙은 베란다 창 앞에 섰다. 밖을 내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밤이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 아래 그녀의 눈에는 울음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마루 한가운데에 과거 민혁이가 떨어뜨린 책갈피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엔 민혁이와 며느리가 막 태어난 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웃는 얼굴은 정숙이 마지막으로 본 그 아이와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정숙은 사진을 꼭 쥐었다.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시계의 태엽이 풀리듯 그녀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되감기 시작했다. 출산 당일, 병실. 의식이 흐려지던 찰나 귀에 들리던 간호사의 목소리. 아이 하나가 숨을 쉬지 않아요. 그 기억이 갑자기 확실하게 떠올랐다. 수면 속에서 가라앉았던 기억이 물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물었다.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 한쪽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 위에 사진을 내려놓았다.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겠다는 눈빛이었다. 그럼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었다면? 정숙은 입술을 달달 떨었다. 숨이 가빠져서 말끝을 제대로 맺지도 못한 채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양손을 움켜쥐었다.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 몇십 년간 굳게 믿어왔던 현실이 뒤집히는 그 혼란이 그녀의 몸을 흔들고 있었다. 남편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렇게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거실엔 오래된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당신 아까 그 얘기 더 할 말이 남은 거지? 정숙은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밀어붙였다. 남편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청년을 만났어. 그 아이 이름이 이현수야. 처음 봤을 땐 그냥 낯선 청년인 줄 알았지. 근데 얼굴이 민혁이랑 똑같더라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말이 안 되는데도 내 눈앞에 민혁이가 서 있는 것만 같았어. 근데 걔는 우릴 전혀 몰라. 아예 기억도 없어.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더군.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 그 청년 얼마 전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다더군. 어릴 때부터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대. 그런데 그 여인이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혼수 상태일 때 아기를 훔쳐간 그 산모 같아. 정숙은 그대로 무너졌다. 두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리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그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말이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정숙의 오열이 더 격해졌다. 난 그 아이가 죽은 줄만 알고 평생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정숙아. 남편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획치며 피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왜? 말할 수 없었어. 넌 그때 너무 위중했잖아. 의식도 못 찾고 간신히 목숨 건졌고 다시 말 꺼내면 널 잃을까봐 무서웠어. 그럼 지금은 내가 덜 무섭게 보여서 이러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섞여 있었다. 남편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속삭였다. 현수한테 모든 얘기를 했어. 우리가 누군지, 네가 누구인지, 쌍둥이 출산이었고 아이가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것까지 다 말했어. 정숙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는 뭐래? 처음엔 믿지 않았어. 화도 냈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 하지만 그 여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널 낳은 게 아니라 데려온 거다라고 말했다더군. 정숙은 말을 잃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하자고 했지. 그 아이도 동의했고. 남편은 거실 테이블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병원 로고가 찍힌 그 봉투 안에는 검사 진단서가 담겨 있었다.
정숙의 손이 덜덜 떨리며 그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분명히 쓰여 있었다. 친자 확인 결과 생물학적 모자 관계로 확인됨. 검사자 이연수 한정수. 그 순간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현수,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거야. 정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정숙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울고 또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 그녀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고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마치 고여있던 세월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난 그 아이를 죽은 줄만 알고. 정숙은 그 말을 내뱉고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휘청였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등을 감싸 안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숨겼어. 널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핑계였던 것 같아. 정숙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진짜 엄마도 모르고 그 여인을 엄마라 믿으며 자랐을 텐데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중얼거렸다. 현수,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그 말에 정숙은 눈물을 닦고 조심스레 물었다. 만나볼 수는 있어? 다음 주에 다시 보기로 했어. 당신도 같이 가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다시 두 손을 가슴팍에 모으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를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어쩌면 시장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고 어디선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모르고 지나친 게 죄스러워.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아이에게 진실을 주는 거야. 지금까지 빼앗긴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아이가 앞으로라도 혼란스럽지 않게 진짜 부모가 곁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 정숙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짐하듯 말했다. 다시는 그 아이를 잃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정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방 안에 불은 꺼졌지만 그녀의 눈은 밤하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수십 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실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다시 맞이한 희망과 떨림,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밤을 견디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민혁이 돌잔치 때 입었던 작은 베네 저고리와 초음파, 사진 한 장, 병원에서 받은 태아 기록지가 들어있었다. 정숙은 그 사진을 꺼내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작은 점 2개가 또렷하게 보였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처음부터 두 아이는 정숙의 아들로 태어났었다. 죽어서 나온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그녀 또한 모르고 지나쳤던 것이다. 정숙은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로. 그녀의 귓가에 아직 듣지 못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품을 내밀 준비를 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안고 이제는 되찾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준비를 말이다. 정숙은 가슴 한켠이 먹먹했다. 친자가 맞다는 검진 결과지가 말해주는 한 줄. 그 한 줄이 지난 10수년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은 이미 이현수를 내 아들이라 부르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아직 아니다. 그는 자신을 낳아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고 정숙은 그런 이현수의 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숙은 남편으로부터 받아든 번호로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괜찮다면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 어떠니?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유난히 길었다. 대답이 없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알겠습니다. 식탁엔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된장찌개, 조기구이 하나가 올라가 있었다. 이현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설고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정숙은 웃으며 맞았다. 별건 없고 그냥 밥 한 끼 하자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직 밥밖에 없더라. 이현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수저를 들지도 젓가락을 뻗지도 않고 눈만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정숙은 조심스레 밥 한 숟갈을 떠 그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미역국도 끓였는데 생일은 아니어도 너 태어난 날 생각하면서 말이야. 이현수는 그제야 젓가락을 들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것이 국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는 그도 몰랐다. 그날 밤 이현수는 오래도록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죠? 이 집에 처음 온 건데 낯설지가 않아요. 이런 저녁도 처음인데 어째서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지. 낳았다고 해서 다 엄마가 아니고 길렀다고 다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말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냥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로도 충분해. 이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며칠 뒤 병원에서 며느리 세영은 조용히 병실 복도에 앉아 있었다. 다친 다리는 많이 나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했다. 문득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바로 이현수였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떨궜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 이현수는 세영을 향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병문안 왔습니다. 세영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다가 금세 눈물을 흘렸다. 쌍둥이 형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아니라. 그치. 그녀의 눈물은 당황이 아니라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랑한 남편과 너무도 똑같이 생긴 이 남자. 하지만 그는 남편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요, 그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모르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직은 그냥 뭐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그게 예의인 것 같아요. 이현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네,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순간 정숙이 병실에 들어섰다. 세영은 당황해 고개를 돌렸고 정숙은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고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 정숙은 딱 그 한마디만 남겼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마루에 앉아 이불을 덮은 채 앨범을 뒤적였다. 쌍둥이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가슴 속에는 늘 아이가 둘이었다. 너도 알고 있었던 거니? 네가 떠난 그날부터 내 가슴 한편은 늘 허전했단다. 사진 속 아이 민혁은 생전보다 더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 이현수가 살아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앨범을 덮고 문득 현관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이현수가 조용히 서 있었다. 문 두드리기 전에 그냥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여길 오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정숙은 활짝 웃었다. 편하면 자주 와. 여긴 내 집이기도 해. 그 말에 이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밤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정숙은 오랜만에 부엌에 섰다. 설레는 손길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지었다.
아무도 시킨 적 없는 일이었지만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듯 손이 바빴다. 현수 먹이려고. 아침 식탁을 차리며 남편에게 건넨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도 묵묵히 식탁을 닦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다. 이현수가 도착한 건 식탁 위에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질 무렵이었다. 그는 망설이며 문 앞에서 신발끈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정숙은 그를 마주보며 웃었다. 들어와, 같이 먹자.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어색했지만 온기가 있었다. 숟가락을 들던 현수는 갑자기 고개를 떨궜다. 어릴 때는 항상 밥 먹을 때 어깨가 닿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 그럴 수 있어. 그 옆자리 비워두지 않을게. 말없이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엔 민혁의 어릴 적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다. 이건 너희가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는 시간의 흔적이야. 이현수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며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들 나도 어디론가 붙여놓고 싶어요. 내 방이 있다면 거기 벽에. 정숙은 미소 지었다. 당연히 여기에 현수방도 있지. 그 말에 이현수는 말없이 웃었고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에 펜을 들어 글을 썼다. 나는 아들을 2번 잃고 1번 다시 찾았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멀어진 거리지만 우리는 다시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고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현수와 만나는 날마다 서먹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려갔지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이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분 유품을 좀 정리하려고요. 정숙은 순간 눈을 깜빡이며 멈칫했다. 괜찮겠니? 이현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병원 진단서, 그리고 낡은 묵주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렇듯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현수는 무릎을 꿇은 채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 이제야 알게 하신 거예요? 왜 끝까지 숨기셨어요? 그 울음은 방 너머로 퍼졌고 문 밖에 서 있던 정숙은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 여인을 떠나보냈다. 이현수는 기억 속 자장가를 되새기며 정숙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여인에게 마음속 인사를 건네며 남편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어떤 미안함을 껴안은 채 잠을 청했다. 유품은 너무 조용했다. 검은색 손잡이 달린 낡은 여행 가방 안에는 작은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그 속엔 병원 진료 영수증, 보험카드, 아기 때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노란 손수건 하나. 이현수는 그 손수건을 꺼내 쥐고 무릎을 꿇었다. 왜 이렇게 오래, 왜 아무 말도 없이? 목울대가 실룩이고 눈이 터져버릴 듯 울컥해졌지만 꾹 참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유품 하나하나를 꺼내놓고 다시 접고 또 접고 그는 유품 중 전재희라는 이름이 적힌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사랑해. 삐뚤한 글씨, 흐릿한 잉크, 그리고 우리 현수 생일 5월 12일이라 쓰인 날짜. 거짓이 아니었어요. 나를 사랑한 것도 날 위해 살아준 것도. 그는 혼잣말을 뱉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며칠 뒤 정숙과 남편은 작은 제사상을 차렸다.
정갈한 반찬 몇 가지에 국과 밥.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이현수를 바라봤다. 현수야, 너한테 강요하고 싶진 않다. 다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우린 여기 있을게. 이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이현수는 어색한 듯 수저를 몇 번 들다 말고 멈칫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김을 한 장 올려 이현수의 밥그릇에 얹어줬다. 현수야, 이거 좋아하잖니? 어떻게 아세요? 내가 웃는 모습이 민혁이 어릴 적이랑 똑같아서. 정숙의 입꼬리가 떨렸다. 이현수는 젓가락을 다시 들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며칠 뒤 이현수는 정숙이 걸어둔 거실의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저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정숙은 말없이 그를 안았다.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물론이지, 넌 돌아온 우리 아들이야. 그날 이후 이현수는 마치 낯선 도시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정숙과 남편의 집안에 적응해 갔다. 발소리도 작게, 문 여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밥 먹을 땐 끝까지 다 먹지 않고 남겼고 옷은 다려진 것만 꺼내 입었다. 정숙은 그런 이현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 애는 아들이면서도 손님이었고 손님이면서도 자꾸 마음이 가는 아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이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현수야, 멸치볶음 조금만 더 해줘야겠네. 너 그거 좋아하지? 순간 이현수가 놀란 듯 쳐다봤다. 제 입맛을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그냥 엄마감이라는 게 그런 거야. 너 먹는 모습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현수는 멋쩍은 듯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닮았다. 민혁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 떨린다며 손을 덜덜 떨던 그 모습 그대로. 이현수가 방 청소를 하던 중 장롱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안에는 민혁의 유품들이 담겨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 첫 월급으로 사다 준 지갑, 정숙이 민혁에게 보낸 편지들. 그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민혁아, 엄마는 매일 내 꿈을 꾼다. 너는 오늘도 엄마 꿈속에서 웃었지? 그 웃음 진짜 그리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이현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편지지를 살짝 들썩이게 했다. 그 바람 속에 정숙의 오래된 그리움이 실려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정숙이 작은 찻잔을 들고 이현수의 방 앞에 섰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정숙은 이현수 맞은편에 앉았다. 현수야, 나는 아들을 2번 잃었고 다시 1번 찾았어. 너한텐 혼란일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너를 보는 게 기적처럼 느껴진다. 이현수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저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숙은 울컥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 소리 듣고 싶었어. 며칠 뒤 가족 사진을 다시 찍었다. 민혁의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고 셋이 가지런히 섰다. 사진 속 정숙은 눈물을 머금고 있었고 이현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이현수는 마침내 집안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반찬을 꺼내 식탁에 놓았고 아버지의 옷을 세탁기에 넣었으며 비어있던 꽃병에 작은 국화를 꽂았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 집의 공기, 햇살, 냄새, 그리고 사람들 속에 천천히 스며든 사람이었다. 햇살이 드문드문 정원 벽돌 틈새를 비추고 있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과거의 기억이 가로막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현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민혁이 책상 써도 될까요? 그 말에 한정숙은 가슴이 찡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혁이도 기뻐할 거야. 그날 밤 오랫동안 민혁이의 방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잘 가라, 내 아들아. 현수가 돌아왔단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